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2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는 내년도 당초 예산안을 올해보다 6,304억 원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인 8조 4,361억 원으로 편성해 강원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강원도는 정규직 일자리와 일자리 안심 공제 등 일상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3,787억 원, 강원 세계 살림 엑스포와 강원 상품권 할인 등 경제 회복과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2,002억 원, 그리고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등 4차 산업 대비 미래 전략 사업 육성에 2,489억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또 육아 기본수당 10만 원 인상 등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에 2조 1,211억 원을 세웠습니다. 강원도는 도청사 이전 부지 결정 과정에 여론 수렴이 부족하다는 춘천 지역 시민단체들의 지적에 따라 토론회와 여론조사 등 공론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천수 강원도 기획조정실장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전 부지를 정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부 시군에서 주장하는 도청 소재지 이전은 불가능하다며 전남과 경북, 충남 등 도청사를 이전한 지역은 광역시의 도청이 있어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은 문제를 바로잡은 차원의 이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2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12년 만에 바뀌는 교육감 선거에 8명이 출사표를 던졌지만 누가 누군지 인지도가 낮은 상황인데요. 후보자별로 공식 출마 선언이 시작되면서 선거전이 본격 궤도에 올랐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육감 출마를 가장 먼저 공식화한 건 신경호 전 춘천교육장입니다. 바닥을 친 강원 학력을 전국 상위권 수준으로 향상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낙선한 뒤 보수 진영으로 다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원칙과 소신의 바탕 위에 새로움을 더하여 도민들이 만족하는 강원 교육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문태호 전 전교조 강원지부장이 강원교육 비전 21 포럼을 열고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춘천을 시작으로 원주와 강릉에서 권역별 포럼을 열고 얼굴 알리기에 나섭니다. 좋은 내용들을 교육 정책으로 다듬어서 적정한 시기에 교육감 선거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현재 교육감 선거 출마자 8명 가운데 강사명, 문태호 등 진보 진영 2명과 신경호, 원병관, 유대균, 조백송 등 보수 진영 4명은 진영별로 단일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성숙, 최광익 등 2명은 교육은 정치적 진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독자 행보를 걷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 모두 단일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단일화 시기를 놓고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2월 예비 후보 등록 전까지는 두 진영 모두 단일 후보로 압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2년 만에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지만 관심은 저조합니다. 어떤 출마자가 어떤 공약을 냈는지 일단 인지도를 높이는 게 관건입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올해 강원도뿐 아니라 전국의 쌀 농사가 대풍을 맞으면서 농업인들은 벌써부터 쌀값 하락 걱정에 근심이 큰데요. 수매가 결정에도 난항이 예상되고 공공 비축미를 확대해달라는 요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원주 문막의 미국 처리장입니다. 창고에 다 들어가지 못한 쌀들이 마당 한가운데 적재돼 있습니다. 올해 원주 문막의 쌀 생산량은 7,100여 톤으로 지난해보다 28.2%, 1,600톤이나 늘었습니다. 긴 장마에 태풍 피해가 있었던 지난해와 달리 올여름 계속된 무더위는 벼농사엔 더할 나위 없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도내 쌀 생산량도 지난해 12만 7천 톤보다 22% 증가한 15만 5천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난 5년 동안의 최대치입니다. 기후가 좋아 벼농사가 대풍인데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쌀 재배 면적도 500헥타르 늘어난 영향입니다. 지난해 수매가가 크게 인상된 데다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경우 지원되던 사업이 중단되면서 다시 벼 재배가 늘어난 겁니다.
문제는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10년 새 15kg이나 줄어드는 등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생산량 증가와 소비 부진에 따른 쌀값 하락이 예상되면서 수매가 결정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일선 농협 측은 지난해 생산량 감소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수매가를 크게 인상한 데다 저가인 남부지방 쌀과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 때문에 수매가 추가 인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저 아래 지역에서는 수매 가격을 지난해보다도 더 적게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가격으로 저희가 수매를 한다 하더라도 적자폭은 더 많이 발생될 것으로. 실제로 철원 지역은 작년에 수매가를 인상한 데 이어 올해도 40kg 기준 8,000원 이상 올렸는데 쌀값은 오히려 20kg당 5,000원씩 할인해 파는 등 벌써부터 출혈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반면 농업인들은 생산비 증가가 반영돼 쌀값이 현실화돼야 한다며 수매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계값이나 인건비가 올라갔는데 비료 농약값도 많이 올랐거든요. 쌀값은 올라가는 속도가 좀 늦지 않고 풍년이 됐다고 내리는 게 아니라 풍년이 돼도 기본적인 소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쌀값을 좀 넉넉히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은 민간 차원의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쌀 30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등의 수급 불균형 해소 대책을 세워달라는 조합원 서명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한편 지난 7월 20kg 기준 6만 1,000원까지 올랐던 쌀 소매가는 5만 5천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강릉시와 지역 택시업계는 택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새로운 통합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여하지 않는 법인 택시가 있는 데다 카카오콜의 점유율이 높은 상황에서 카카오 택시까지 출범을 앞두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한 강릉시 통합택시콜 서비스 설렘콜입니다. 강릉시와 택시업계는 기존 개인 택시를 주축으로 운영하던 콜 서비스에 법인 택시까지 포함시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관건은 관광객과 지역 주민, 택시기사들의 의존도가 높은 카카오 콜 택시와의 경쟁에서 지역 통합 콜 서비스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겁니다. 지역 택시 통합 콜센터 도입의 전제 조건은 카카오 콜 서비스를 퇴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현실은 회의적입니다. 세계 법인 택시 회사는 통합 콜에 불참했고 시범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택시 기사들마저 카카오콜을 함께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카카오콜을 안 받으면 지금 수입이 없으니까 회의를 해서 카카오콜을 그냥 받아라. 연말까지만. 그러면 결과적으로 설렘콜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얘기죠. 택시 기사들에 따르면 강릉 지역 택시콜의 70에서 80%는 카카오콜일 정도로 점유율이 높습니다. 이달 말쯤에는 법인 택시 2곳이 가맹을 맺고 카카오 택시 회사 간판까지 달아 본격 운영을 시작할 정도로 통합콜이 정착하기에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여의치 않으면 그만둘라 그래. 너무 이제는 복잡하고 힘들어져서 그 회사가 20명씩 가입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강릉시는 카카오콜의 의존도를 낮추고 지역 택시의 브랜드 파워를 키우기 위한 통합콜 도입에 공감을 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택시업계가 카카오콜을 함께 이용하는 건 취지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로 간에 어떤 믿음이 깨진다 그러면은 시에서도 이게 그 믿음이 깨지는 상황에서 또 계속 진행을 하기도 어렵고 그런 게 이제 전제 조건이 돼야지만. 택시업계 대표들로 구성된 강릉시 통합콜 운영위원회는 뒤늦게 말을 바꿔 오는 16일부터는 카카오콜을 받지 말 것을 택시 기사들에게 공지했는데 택시 기사들이 동참할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이번 달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조금씩 우리의 일상을 되찾고 있는데요. 2년째 코로나19 방역 현장을 지켜온 의료진과 공무원들은 오히려 업무가 가중돼 힘겨운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도 인파가 붐비는 일명 먹자골목. 일상을 회복한 밤거리의 모습입니다. 비슷한 시간 강원도청의 한 건물. 코로나19를 전담하는 방역대응과 사무실은 아직도 환하게 불이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퇴근하고도 한참 지난 시간이지만 이곳에선 밤 10시부터 자정까지가 가장 바쁜 시간입니다. 12시가 이제 질병청하고 저희가 이제 확진자 수가 틀리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 확진이 해서 맞으면 상관없는데 틀리게 되면은 뭐 1시, 2시까지도. 올해 초부터 주말도 없이 일하고 있는데 지금도 한 달에 150시간씩 초과 근무를 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 이후 오히려 확진자가 더 늘어나 업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문이 열리기도 전에 200명 넘게 줄을 섰습니다. 중단됐던 보건소 업무까지 다시 시작돼 보건소 앞은 북새통을 이룹니다. 보시는 것처럼 PCR 검사를 받는 사람 수도 오히려 전보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학교 내 확진자로 인한 학생 검사자가 늘었고 대규모 행사가 속속 열리면서 음성 확인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행사가 있어서 거기 가려고 검사 받으라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이거 확인서를 보내야 된대요. 확진자와 중환자가 늘어나 감염병 전담 병원도 비상입니다. 바이러스 전파가 쉬운 겨울철에 접어든 데다 고령층 백신 효과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2주 전보다는 늘어났어요. 2주 전에는 보통 한 2~3명이 중환자가 있었는데 지금 그거보다는 확실히 늘어났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상황에서 방역당국은 병상을 더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많은 이들이 조금씩 일상을 되찾는 사이 누군가는 코로나 방역의 최전선에서 여전히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비가 그치고 기온이 떨어지면서 도내 스키장들이 속속 개장 준비에 나섰습니다. 평창 용평 리조트는 대관령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자 3개 슬로프에 제설기 44대를 동원해 인공 눈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인근의 피닉스 평창 등 다른 스키장들도 인공 눈을 만들며 개장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한편 용평 리조트는 오는 26일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 속에 이번 시즌에는 3개 스키장이 통합 시즌권을 발매해 스키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서 저체온증으로 인한 등반객들의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오후 1시쯤 인제군 북면 용대리 공룡 능선에서 50대 여성이 저체온증으로 숨졌고 같은 날 오후 2시쯤에는 인제군 북면 설악산 오색 쉼터 인근에서 30대 남성이 저체온증으로 숨졌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올해 11월 현재 저체온증으로 인한 구조 출동 건수는 13건으로 지난해 전체 출동 건수 14건에 육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 겨울 기온은 변동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산행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18일 수능 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감염이나 격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강원도교육청이 수험생 대상 입시 학원의 대면 교습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또 오늘부터 17일까지 수험생 대상 입시 학원을 중심으로 특별 방역 점검을 벌여 출입자 명부 작성 등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도교육청은 모든 고등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는 어제부터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수험생의 학원 방문을 자제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문화재단이 어제 춘천 세종호텔에서 문화예술 지원 사업 개선을 위한 예술인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편적인 예술 지원에서 선택과 집중으로 방향을 바꾸고 지원 방식 변경과 지원 규모 확대 등에 대해 지역 예술인과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눴습니다. 강원문화재단은 장애 예술인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을 신설하는 등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 지원 사업에 적용시킬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오늘부터 평화누리길 스탬프 투어 앱 서비스를 시범 운영합니다. 내년 5월 조성이 완료되는 평화누리길은 인천 강화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560km의 자전거 길로 강원도 평화누리길은 DMZ 일원을 가장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20개 코스 370km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원 평화누리길 스탬프 투어는 스마트폰에 올드 스탬프 앱을 설치한 뒤 강원 평화누리길을 선택해 이용하면 됩니다. 특히 평화누리길 코스별 시작점에 도착할 수 있도록 차량 내비게이션 기능도 연동됩니다. 동계올림픽 알파인 경기장인 정선 가리왕산에 곤돌라 등 관광시설 설치를 놓고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녹색연합은 보도자료를 내고 가리왕산 정상 상천제곱미터 부지에 곤돌라 상부 정류장과 데크 등 관광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환경부와 정선군의 협의에 대해 생태보건이 배제된 난개발이라며 즉각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선군은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관광지 조성이 좌초될 수 있다며 환경 훼손 등을 최소화한 결과물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 가리왕산 일대에 곤돌라 시설을 3년간 시범 운영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동해시가 국민독서문화진흥회에서 주관한 제6회 대한민국 책 읽는 지자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동해시는 동해 꿈빛 마루 도서관 건립 추진, 인문독서 아카데미, 미디어 창작 공간인 스마트 K도서관 조성, 장애인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독서 활성화를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책 읽는 지자체 대상 시상은 2016년부터 책 읽는 대한민국 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됐으며 동해시는 2017년 이후 5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고질적인 물 부족 사태를 겪어온 속초시가 오는 15일 도문동 도천교 일원에서 물 자립도시 완성 선포식을 갖습니다. 속초시는 지난 2018년부터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14곳의 안반 관정을 개발하고 쌍천 지하댐에서 수원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갈수기 최대 물 부족량 13,000톤을 초과하는 22,000톤의 물을 추가로 얻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3년까지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마무리하면 하루 5,000톤의 누수량을 줄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메밀꽃 필 무렵의 작가 가산 이효석 선생이 고향 평창에서 영면을 이루게 됐습니다. 평창군에 따르면 이효석 선생 유족과 묘지 이장 합의가 이루어져 오는 19일 경기도 파주 동화 경모의 공원에 안치된 이효석 선생 부부의 묘지를 평창 봉평으로 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생의 유해를 작품 속 고향인 봉평에 안치하고 싶다는 지역 여론을 유족들이 받아들인 것으로 주민들은 효석문화재와 더불어 이효석 선양 사업에 종지부를 찍게 돼 기쁘다며 크게 반기는 모습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